안녕하세요. 대박플러스 김보람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은 2010선으로 내려와서 마감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지면서 0.8% 넘게 내리고 말았는데요.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뚜렷한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3월 증시 내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면서 숨 고르는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뿐만이 아니라 업종, 종목을 들여다봐도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시켜줄 만한 그러한 재료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넓게 잘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대박플러스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에는 시장을 읽는 기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진투자 컨설팅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잠시 후에 고수들의 투자 비법 시간을 통해서 이성규 팀장님과 함께하는 증시 나비 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보겠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반영하고 현재는 미래를 반영한다. 고정관념은 투자시장 최대의 적. 시장은 선을 그리며 움직이지만 그 끝은 점이다. 이성규의 나비 효과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이성규의 나비 효과 본격적인 강의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강의 함께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실 텐데요. 그러면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 전문가분들이 댓글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센티비에서 증권 전문가 방송 샘플러스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궁금하실 때 공부하시기 위해서 샘플러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성규의 나비 효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제가 그동안 많이 알려졌지만 이제 그 시장을 읽는 기술이라는 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책 제목하고 이제 똑같은데요. 시장을 읽는 기술 많은 분들이 저거 도대체 다 어떻게 읽어내는 거냐, 막 지어내는 거냐, 아니면 어디서 미리 정보를 받고 와서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전반적인 그 시장을 읽는 기술, 그러니까 책의 내용도 일부 네.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거기서 안 들어있는 내용들도 좀 이렇게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투자를 하면서 좀 읽기 쉬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내용 어떤 건가요? 네, 일단 그 시장을 읽는 네. 기술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는 뭐가 있냐면 예측만을 너무나 믿는다는 것이 이제 잘못되는데요. 그 과정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장에 있는 기술에서 첫 번째입니다.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큰 정보보다는 작은 정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작은 정보라는 게 그렇죠. 작다, 크다,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도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수학 명제에서도 그런 게 있죠. 뭐 작다의 기준이 없고 뭐 그런 것들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정보라는 거라기보다는 일단 작은 정보라는 게 어떤 다른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통틀어서 작은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그 정보들, 신문에 나오는 정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믿고 이제 투자하시지 마시라는 그런 얘기라고 이제 들을 수 있겠고요. 일단은 정말 사소한 것들이 정말 큰 미래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요건은 뭐냐면 가장 기본 요건은 이거 추리를 하는 데 있어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거죠. 팩트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발생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리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조금 쉽게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어느 날 날이 너무 추워져 가지고 여러분 집 앞에 빙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빙판이 생겼으면 이거 갖다 이제 추리를 하는 거죠. 자, 최종적으로 어디다 투자할 생각이냐면 병원에 투자할 생각입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빙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됐을 때 다치면 당연히 병원에 갈 것이다 라는 이런 결론을 통해서 여기서 중간에 뭐 있냐면 넘어진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병원을 간다라는 두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과정이 있는데 한번 보죠. 자, 빙판이 생겼어요. 이거는 뭐냐면 100% 팩트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팩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여기서 그렇죠. 빙판에서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죠. 다시요. 자, 넘어진다가 있고 그 다음에 안 넘어진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빙판이니까 확률 자체로는 넘어지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70%는 빙판에서 넘어지고 30%는 빙판에서 안 넘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넘어지는 사람들 중에서 두 가지로 또 나뉘죠.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그 부상이 미미해가지고 병원에 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사해 보니까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냐면 한 70% 된다고 이것도 가정을 할게요. 자, 70% 정도가 병원에 갑니다. 나머지 30%는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요양을 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따져보죠. 자, 병원에 간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병원에 뭐가 나오냐면 매출이 나오죠. 매출이 나오는데 빙판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할 때 그러죠. 100% 넘어진다라는 가정을 하기 되게 십상입니다. 넘어진다는 하기 십상이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병원에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십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빙판이 생겼을 때 병원에 매출이 나올 확률은 분명히 100%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을 했죠. 70%. 자, 70%죠. 갑자기 몇 퍼센트로 줄어드냐면 말 그대로 병원에 매출이 나올 확률 자체는 49%로 줄어듭니다. 벌써 절반이 확 줄어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0.7 곱하기 0.7 하게 되면 49가 나오죠. 0.49가 나와서 49%가 되는 건데 그만큼 팩트 하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적으로 매출로 발생하기까지는 확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서 매출이 실제 매출보다는 적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증권사 레포트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그 이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 기대 요소라는 것들이 말 그대로 현실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또 힘들고요. 현실화됐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에 대한 추정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을 예상할 때 기업의 매출이나 그런 것들을 예상하게 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보수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냐면 아예 그게 발생을 안 한다라고 생각까지 하고 매출 추정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기업의 그 장기 성장률을 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가는데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사소한 거죠. 빙판이 얼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겁니다. 빙판 얼었네? 그러고 말 겁니다. 조심해야지. 그러고 말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소한 정보에 굉장히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병원의 매출이 막 나오면서 말 그대로 이 병원의 주가가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기는 굉장히 늦었고 이미 어느 정도 비싼 가격에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기 때문에 결코 탁월한 수익력을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제 사례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예를 들었고요. 실제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예측이 안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큰 기대감을 가졌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사례로 자 2012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화두였습니다. 2012년 들어가면서 중국 긴축 완화죠. 중국 긴축 완화. 중국이 왜요?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하니까 분명히 긴축 완화를 할 것이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죠. 긴축 완화를 하게 되면 뭐 화학 섹터가 잘 가고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음식료 이런 것들이 잘 간다라고 얘기했죠. 잘 보세요. 왜 지금 그것들이 못 가고 있는지. 자, 팩트는 뭐냐면 팩트라는 거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치도 낮췄어요. 자, 이게 팩트죠. 자, 중국이 긴축을 완화할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들 예측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한번 따져보죠. 중국이 긴축 완화했나요, 지금?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는 딱 잘라서 얘기했죠. 아무리 뭐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세계 경제를 위해서 부양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 워낙에 그 중국 인구들이 많아서 자기네들끼리 자급자족해도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 다른 나라들은 중국에 의존을 해야 되는 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국 정부라고 한다면 제가 만약에 한국 정부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쉽게 긴축 완화를 해줄 거냐 이겁니다. 그렇게 쉽게 긴축 완화 안 해줍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팩트는 여기 있고 이 팩트가 발생도 안 했는데 이미 화학이나 건설이라든지 특히 기계주 올라가죠. 중국 관련해서. 근데 이제는 중국이 긴축 완화할 조짐이 안 보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올라갔던 그 상승폭들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근데 그 떨어지는 폭이 어떠냐면 더 큰 폭으로 떨어져요. 이거는 그 전에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
왜 더 큰 폭으로 떨어지냐면 어떤 기업이 만약에 어떤 제품을 생산합니다. 이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제품을 생산할 때 분명히 비용도 들어가고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죠. 그냥 제조 비용도 들어가고 마케팅 비용도 들어가는데 이 제품이 잘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요. 근데 제품이 안 팔리면 이 비용을 차라리 아예 안 썼으면 이 기업의 가치에 포함되는 돈이죠. 기업의 가치에 포함되는 돈인데 안 팔렸기 때문에 이 비용이 기업의 자산 가치를 깎아먹게 되는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때 설명드렸던 거는 주가가 이렇게 모멘텀으로 올라갔을 때 실현이 안 되게 되면 올라갔던 부분을 전부 다 이탈해 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멘텀, 그러니까 시장에 있는 기술에서 작은 정보에 집중을 하되 그런 것들이 팩트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긴축을 완화하겠다라고 정확한 표시를 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좀 먼 미래라고 하죠. 좀 가까운 너무 먼 미래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먼 미래입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경계해야 되는 요소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작은 정보에 집중하고 두 번째로 따지자면 그것이 팩트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다음 단계를 예측을 하는 것을 지금 이거 첫 번째로 좀 강조를 드리는 바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많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기업이라는 거. 근데 그렇죠.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이 기준이 뭐냐 이거죠. 좋은 거, 좋다라는 거, 나쁘다라는 거 기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선별하라 제가 맨날 그러는데 도대체 좋은 기업이 뭘까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하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누구나요. 그 누구나라는 거는 어느 것이 포함되냐면 이제 가격 부담이 안 되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가격 부담. 이 가격적 측면에서 사람들에게 쉽게 팔릴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따지게 되면 음식료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내부 그 판매 구조가 탄탄하다고 보는 게 뭐 음료수 하나 1,000원, 뭐 옛날에는 물론 100원이었을 시대도 있었지만 1,000원, 그리고 과자도 1,000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롯데 같은 경우는 뭐 껌 팔아서 유명해진 기업이죠. 껌 팔아서 정말 사업을 엄청나게 확장하는 회사인데 껌 자체가 가격이 그렇게 부담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죠. 과자 파는 기업, 저 껌 파는 기업, 특히 오리온, 초코파이 파는 기업, 굉장히 우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이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요새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공방이 있냐면 오리온이 80만 원짜리까지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200만 원 가는 거랑 오리온이 200만 원 가는 거랑 누가 더 빠를 것인가? 오리온이라고 저희들은 대부분 결론을 내렸어요. 왜요?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물론 삼성전자 제품들이 누구나 소비할 수 없는 제품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은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오리온에 비해서 부담은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성장률이 오리온이 더 좋습니다. 장기적 성장률을 놓고 봐서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좋은 기업의 기준은 바로 누구나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자주 쓰고 있는 그 제품들이 자주 쓰고 자주 교체하는 제품들, 그런 것들이 바로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제품 상품이라 볼 수 있겠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 유통하는 기업들이 진짜 무서운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재무적 안정성을 이제 충족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건데, 요새 지금 최근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 1금융권 있죠. 우리 1금융권 보통 은행들, 대형 은행들을 많이 하고 2금융권이 있습니다. 보통 저축은행이라고 많이 하죠. 지금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원래 저축은행이 금리가 더 높죠. 1금융권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근데 여기가 더 높아요. 왜 그러냐면 2금융권들이 돈을 굴릴 만한 데가 지금 마땅치가 않습니다. 2금융권은 2금융권의 그 주로 수익 구조는 뭐냐면 가장 큰 거는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음입니다. 이 어음 할인으로 벌어들인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2금융권이 말 그대로 돈을 굴릴 데가 없다는 것은 첫 번째로 어음 할인에서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물론 1금융권도 합니다만 훨씬 더 크게 할인을 해버립니다. 여기는요, 2금융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음이라는 것은 실제 돈이 아니죠. 약속을 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채로 보고, 우리가 그 어음을 만약에 받은 입장이면 분명히 채권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음이 융통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금이 없다라는 얘기죠. 기업들, 중소기업들 지금 갖고 와서 어음 할인 받으려고 자금 좀 끌어다 쓰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먹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안 먹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는 기업은 만약에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몇몇 중소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코스닥에 있는 재무구조 구조가 안전성을 지니고 있지 않는 기업들은 아마 많이 퇴출이 될 겁니다. 그런 점들을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거는 다 제조업 기준이니까 부채가 적어야 됩니다. 당연히 적어야 돼요. 부채가 적어야 된다는 거. 그 이전에 한 기준 정도는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부채 비율이 한 30%, 60%군요. 부채 비율은. 60%. 그러니까 자본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60% 정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본이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 부채는 600원 이하짜리로. 그래야 기업이 좀 망가지더라도 부채를 다 감고 한 400원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성 중에서도 이제 현금성 자산. 이 현금성 자산인데 현금성 자산에서도 사실 그 어음 같은 것도 일종의 말하면 매출 채권도 어음이나 마찬가지인데 거의 기업들은 그 현금 거래 안 하고 매출 채권으로 거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고서 3개월 뭐 1개월 이렇게 해서 받기도 하는데 이 현금성 자산들이 많아야 됩니다. 현금성 자산 실제 예금이 얼마가 돼 있고 그 기업의 유보 예금이 얼마가 돼 있고 아니면 그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증권 같은 거 주식 같은 거 기업들도 투자를 하죠. 그거를 바로 환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재무적 안전성 충족하고 있는 기업들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좋은 기업의 바로 두 번째 조건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주식이라는 거는 원금 보장이 안 되니까 그 기업의 안전성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누구나 소개할 수 있는 제품 특히나 재무적 안전성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기업은요. 근데 물론 구조 자체는 제조업과 틀리지만 제가 절대적으로 투자를 안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투자를 안 합니다. 뭐가 있냐면 건설, 아마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건데요. 건설하고 조선중공업. 여기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저는요. 구조 자체가 제조업이랑 물론 틀린 거 있지만 여기는 부채가 원래 많아요. 근데 일부 적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일부 적은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부채를 크게 끌어다 쓰고 유동 비율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저는 불안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샀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주관적 지표로 보게 되면 자기가 탔을 때 이 기업은 정말 안정적이야. 떨어져도 별로 신경 안 쓰여. 이런 기업들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제 사례로 말씀드리면 건설이나 조선중공업체는 투자를 안 합니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없다는 거.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게 저런 것들을 기피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장에 있는 기술에서 좀 또 중요한 겁니다. 앞전에 나왔던 건데 이제 너무 먼 미래는 피하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까 뭐 빙판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가는 것까지 말씀도 드리기도 했지만 너무 먼 미래라는 건 아마 이것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21세기가 되면 분명히 그랬어요. 그 자동차 날아다닐 거고 도로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음성인식 요즘에 나오긴 하지만 집에 들어갔을 때 뭐 이렇게 손으로 키는 게 아니라 음성인식으로 키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즘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물론 날아다니는 자동차는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20살 때 20살이 아니죠. 10살 때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있어서 만약에 제가 그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고 치면 이 10살 때 날아다니는 자동차 관련주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투자했습니다. 그 21세기 20년만 기다리면 전 대박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용돈들을 모아서 넣었다 치죠. 자,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업이 아마 수익성이 하나도 안 나지 않게 되면서 이 기업은 없어졌을 겁니다. 만약 그런 기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피해야 돼요. 너무 먼 미래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시장에 있는 기술을 책을 읽고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먼 미래까지 예측을 해요.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너무 먼 미래는 말 그대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뭐 아이로봇을 보고 와서 미래에는 복제 인간이 또 탄생할 거야. 그러면서
아, 그래, 복제인간 관련주 뭐 그런 거 없나?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릅니다. 복제인간이 뭐 어떻게 되는지. 물론 줄기세포 기술의 뭐 일종이긴 하지만 복제라는 기술 자체가 줄기세포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것이 발생해서 매출까지 발생하기까지는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실험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먼 미래 중에서도 일단 예측이 언제나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머리에 두셔야 돼요. 예측은 언제나 머릿속에 틀릴 수 있다라는 걸 두셔야 되고 만약에 그 예측이 현실화 될 때까지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화 될 때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그 제품이 상용화될 때를 말합니다. 근데 이때도 투자하면 안 돼요. 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량으로 투자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제품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요. 제품 팔리는 걸 보고 그 추이를 보고 말 그대로 상대적으로 뭐 증시가 갑자기 악재가 터졌다거나 해서 큰 폭으로 내려왔을 때 그때 사도 상관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 투자 어차피 대가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릴게요. 워렌 버핏이 옛날에 코카콜라를 살 때 어떻게 샀냐면 코카콜라가 그때 왜 폭락했냐면 이상한 콜라를 하나 내놨는데 그 콜라가 안 팔렸어요. 그런 다음에 순이익이 엄청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 이제 주가는 당연히 큰 폭으로 더 떨어지죠. 근데 그 상황을 이용해서 워렌 버핏이 말 그대로 매수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왜 매수를 했냐면 첫 번째는 그겁니다. 콜라라는 제품은 세계에서 그 회사밖에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그 제품들이 안 팔린다고 한다라면 안 팔리는 건 맞는데 안 팔리고 한다면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현재 상용화 됐는데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주가가 뻥 하고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상용화돼서 실패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이것을 안 팔아도 될 정도의 안 팔아도 수익성 구조에 문제가 없을 정도라면 그 기업은 오히려 사는 게 맞다라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딱 그럽니다. 상용화됐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바이오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임상 솔직히 말해서 별거 아닙니다.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게 되면 임상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때 하는 실험이랑 비슷해요. 그거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거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말 그대로 임상 1상, 2상, 3상 아무리 돼도 소용이 없습니다. 3상 어떤 거는 7상도 넘게 가는 것도 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상용화가 안 돼서 말 그대로 매출이 안 나오면 그 주가는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 그런 것들은 피하고 당장 매출이 나오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그런 평가 대비해서 현저하게 좀 주가가 내려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이 상품이 잘 팔린대요. 거기서 하나 판단하셔야 될 거 제가 여기다 못 적었는데 그것이 붐인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 지속성으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붐이라는 거 이거 진짜 많이 경계해야 돼요. 뭐냐면 대표적으로 삼양식품 나가사키 짬뽕하고 꼬꼬면이 있습니다. 지금 매출 추이가 처음에는 뭐지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었는데 지금 매출 추이가 줄어들어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지금까지 봤을 때는 나가사키 짬뽕이나 꼬꼬면은 붐이었다는 겁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 이거는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주가는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먼 미래는 이제 피하라는 거. 그래서 요 세 가지 앞전에 그 두 개 말씀드렸던 거랑 이런 것들을 하시게 돼서 시장을 읽을 때 말 그대로 시장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상용화되는 거 그리고 매출이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때 사는 것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안 보는 지름길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런 점을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을 잘 읽어서 종목을 골랐어요. 그럼 대부분 분들이 종목을 이렇게 골랐다 하더라도 종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안절부절 못하시고 결국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결국 투자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조언해 주신다고요? 네. 일단 그래서 첫 번째 이런 거 다 하더라도 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네. 것 같아요. 종목 상담도 이렇게 가끔 들어보면 네. 한 3% 손실이 났는데 그렇게 막 난리가 납니다. 맞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원금 보장 안 되는 곳이 안 되는 곳이에요. 손실 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잘못된 건 뭐가 있냐면 굉장히 불량한 주식을 갖고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시장을 어떻게 그럼 견디느냐라고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예측과 그리고 좋은 기업을 골랐을 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등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등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어떻게 견디는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거를 항상 감안하셔야 됩니다. 기업 성장이 느리다는 것이죠. 연평균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조사를 해보세요. 직접 조사를 해보시면 죄송합니다. 직접 조사를 해보시면 연평균 자 10년 놓고서 10% 이상 성장하는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식시장만 들어오면 그러죠. 이번 달에 30% 수익 봤어요. 그죠? 100% 갔네. 더 갈 거야. 막 이러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 주가는 다시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왜 회귀하냐면 기업의 성장이 그거보다 느리게 되니까요. 주식의 움직임은 굉장히 빠릅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면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러죠. 엄청나게 수익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기업의 성장을 보니까 그렇게 등락을 보일 만한 것도 아닌데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업의 성장은 느린데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그게 크게 상승했다. 오히려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환희를 해요.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면 와 올라갔다. 수익 봤다. 그래서 팔면 다행이죠. 거기서 팔면 다행인데 팔지도 않아요. 더 갈 거야 하면서 가지고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분명히 수익 대비해서 높은 주가가 비싸게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아깝다거나 아니면 더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고집이죠. 고집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여기 올라가서 차라리 여기 내려오게 되면 그 실망감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경계라기보다는 한 가지 생각해 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고 치면 여기 올라오면 되게 좋아합니다. 드디어 원금 회복했다. 조금 올라가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좋아요. 많이 좋은데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진짜 좋죠. 한 30% 40% 난 것 같아요. 너무 신나요. 근데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절망에 쌓입니다. 수익이 났는데도 절망에 쌓여요. 이때는 생각을 못 해요. 전혀 못 해요. 이때 샀던 이때 그 사자마자 떨어져 가지고 정말 막 고통받고 있었던 그 감정은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사실 상관이 없고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큰 수익을 여러분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가짐만 갖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염두할 사항도 없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놓고 보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또 불안정하지도 않아요. 굉장히 안정된 시장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또 까먹는 게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백화점에는 물론 다 이렇게 가격 표시가 있는데 그냥 일반 시장이나 이런 데 한번 간다고 생각하죠. 물건을 살 때 딱 맨날 물어보죠. 얼마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깎아주세요. 이렇게 얼마 비싸면 이거 좀만 깎아주세요. 나 멀리서 왔는데 거짓말하면서 바로 옆에서 왔으면서 여기 타고 오는데 버스를 타고 오고 택시까지 타고 왔다 그러면서 깎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좀 틀린 것 같아요. 주가가 얼마든 간에 누가 얘기해 줍니다. 자, 어떤 주식 좋대. 자, 좋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럼 바로 나와야 돼요. 얼마요? 이 얼마라는 뜻은 뭐냐면 가치가 얼마냐는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가치 대비해서 얼마냐. 싼 거냐, 비싼 거냐. 이건데 그거 잊어요. 그래? 그럼 좋아? 그러면 다 바로 이제 컴퓨터에 앉아서 매수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증권사에 전화해서 뭐 좀 매수해 주세요. 그러죠. 비싼지도 안 비싼지도 모르는 채로 그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비싼 거 알고 사면 괜찮아요. 싼 거 알고 사면 그건 더더욱 좋은 거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가격을 비싸게 지불하는 만큼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엔요. 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냐면 주식이란 게 모멘텀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수익성이 올라가다 보면 이게 박스권에 왜 그리냐면 수익성이 이렇게 증가한다고 해서 왔는데 제가 그랬죠. 기업의 성장은 느립니다. 느린데 느린 만큼 이 박스권에 이 수익성이 도달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어느 정도 오게 돼서 수익성이 또 여기서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게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치라는 것이죠. 진짜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수익성이 중요한 건데 이미 여기서 비싸게 지불하게 되면
차라리 그렇죠. 이 기간 동안 이 기간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다렸다가 여기서 수익성 가치가 좋아질 때 이때 사면 단기간의 기간도 중요한 거죠. 기간상으로 봤을 때 이때 탄력적으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더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비싼 가격을 지불해 놓고 그랬다가 수익성이 만약에 올라가다 떨어지게 되면 이 주가는 같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절대적으로 얼마예요? 그 가치가 얼마냐? 가치 대비해서 주식이 싼 거냐 비싼 거냐? 이거는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있죠. 그 기업의 성장 전망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싸면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비싸면 그만큼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적 주가의 등락은 무시하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HTS를 키면 맨날 거기서 움직이고 있지. 그리고 유럽 뭐 무슨 얘기 나오고 미국 얘기 나오면 내 주식 어떻게 됐나 굉장히 좀 염려도 많이 되고 물론 그런 심정들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사실은 HTS 자체를 언제 썼냐면 되게 늦게 썼어요. 여러분도 아마 놀라실 건데 2007년도에 처음 썼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1998년도 정확히 말하면 이때는 고등학생이라서 굉장히 작게 한번 투자를 했던 거고 본격적으로 투자했던 거는 2001년입니다. IT 버블로 주가 다 폭락했을 때 이때부터 제가 이제 주식을 시작한 건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객장에를 그러니까 증권사 지점 같은데 제가 수원에 살았는데 수원에 지금도 살고 있지만 객장에 가서 말 그대로 거기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주식 투자라는 거에 좀 미쳐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때부터 맨날 가긴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는 안 가고 이 방송을 어머니가 보고 계시면 이제 죽었는데 학교를 안 가고 증권회사로 간 적이 있어요. 가서 맨날 보고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교복 입은 학생이 와가지고 학교는 안 가고 거기는 다 이렇게 어르신분들이죠. 그러니까 다 어르신분들이 그 사이에 고등학생이 교복 입고 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제 그 전광판 있죠. 그거 보면서 뭐 이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보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HTS 자체가 전 솔직히 말해서 2004년도에 나왔다고 전 들었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보급이 된 게. 그때도 HTS가 나온지도 그것도 뭔지도 몰랐어요. HTS가 뭔지도 몰랐다가 2007년도에 제가 사실은 캐나다에서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이 HTS라는 게 너무 TV에서 광고를 해서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그게 말 그대로 그 지금 HTS 그거더라고요. 제가 2007년도에 이거 처음 봤을 때 HTS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가끔 이렇게 가서 증권사 객장 가서 이렇게 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주가 등락이 심한 줄 몰랐어요. 주식이 그렇게 위험하게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를 못 느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는데 내가 지금 와서 저거를 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라고 생각하고 HTS를 사실상 싹 다 지워버렸죠.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지금이야 HTS를 조금씩 쓰긴 하지만 그래도 크게 뭐 이렇게 자주 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그렇게 심한데도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겪었죠. 많이 겪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 걸 견뎠냐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옛날부터 투자할 때 기업을 보고 투자를 한 거거든요. 기업이 말 그대로 경영을 잘하고 있으면 그거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죠. 불건전하게 경영하는데 그런 기업들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불안할 겁니다. 말 그대로 어떤 기업이 과자를 판매를 한다고 하죠. 이 과자가 계속 잘 팔려요. 내가 봤을 때도 잘 팔려요. 그래서 평가를 해봤는데 주식이 그래도 싼 수준에 속해요. 샀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막 과자 다른 것도 개발하고 또 하면서 이 과자도 잘 나가고 추가적 과자들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거든요. 모든 산업 자체가 그렇지만 마케팅은 어느 쪽으로 이제 잘 파고드느냐가 가장 중요한 건데 마케팅도 보면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 사이 주가는 엄청나게 흔들리고 하나의 호재에 등락의 악재에 흔들리고 대외 여건에 흔들리고 하겠지만 기업이라는 것이 물론 대외 여건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좋은 기업이라는 거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딱 갖고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돼요. 왜 염려가 안 되냐면 나는 싸게 샀고 그리고 기업이 경영을 잘하고 있고 대외적인 악재 여건들이 아무리 발생을 하더라도 이 기업이 결국에는 돈도 많고 하니까 나중에는 돈으로라도 어떻게 하겠지라는 생각, 믿음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 원칙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제 투자 원칙인데 건전한 경영을 하는 기업을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고 그 기업을 언제까지 보유하냐면
불건전하게 경영할 때까지 보유를 합니다. 직전까지요. 엄연히 말하면 직전까지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재무 분석을 통해서 기업이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럴 때 이제 말 그대로 좀 이 기업은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다. 아니면 회사가 마케팅을 옛날이랑 좀 다르게 하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판단하고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러니까 살 때도 전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요. 주식을 살 때 뭐 누구처럼 뭐 차트를 보고서 들어가서 단기간에 20% 보고 나오고 그러지 않고 일단 마음에 들면 처음에 일단 사봅니다. 사보고 분기별로 실적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면서 그리고 매출 추이를 확인해 가면서 그거 대비해서 또 싸다 그러면 또 사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주식시장이 폭등하는 걸 전 가장 싫어해요. 그리고 폭락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말 그대로 폭락할 때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단적인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기업이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이 샀습니다. 자, 처음에 5% 정도 샀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 기업이 한 1분기 가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아요. 따져보니까 좀 심각한 악재가 있어요. 심각한 악재가 있으면 안 사면 돼요. 이때부터. 안 사고 팔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완전 망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최대 손실은 얼마냐면 5%밖에 안 됩니다. 총 계좌에서요. 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다른 기업을 샀는데 5% 주고 샀는데 분기별 실적 보니까 엄청 좋아요. 쫙 올라가요.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가요. 아깝죠? 못 산 거 되게 아깝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진 거예요. 왜냐면 다른 기업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이게 5%지만 말 그대로 삼성전자 10,000원에서 샀다고 가정을 해보죠. 10,000원에서 여러분들이 그 당시 한 100만 원 있어서 100만 원 샀다고 쳐볼게요. 그럼 지금 얼마 됐습니까? 1억 3천만 원 돼 있어요. 소량을 넣어도 기업이 건전하게 경영을 하면 그 기업은 이 소량은 엄청나게 큰 폭의 수익력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배당까지 따지게 되면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삼성전자로 인한 수익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세요. 자, 손실은 5%로 줄일 수 있지만 수익은 극대화됩니다. 얼마나 좋은 전략입니까? 근데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뭐 20% 샀어요. 30% 샀어요. 그것도 한 방에. 어떤 분들은 100% 샀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강심장도 아니고 다만 좋은 기업들 이렇게 고른다는 거.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단기적 주가 등락을 무시하시라, 기업을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점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시장을 읽었고 좋은 기업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수적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일 오늘 반드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일도 얼마든지 좋은 주식 나오고요. 한 달 뒤에도 얼마든지 좋은 주식 나옵니다. 가격대 측면에서요. 그러니까 매일 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지만 이거 누구도 좀 원망하시지 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누가 사라고 해서 샀어요. 자, 누가 사라고 해서 산 거. 그리고 사라고 한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말한 것도 잘못이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산 사람도 잘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 다 잘못이에요. 그거는 누구를 원망할 게 아니라 서로 잘못입니다. 서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말 그대로 자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꼼꼼히 평가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없다라는 게 좀 사실상 많은 분들을 이제 대하다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의 자금에 책임을 지시라는 겁니다. 자기 거잖아요. 왜 자기 자금을 가지고 함부로 이 기업 저 기업 사고 그러면서 막 쓰냐 이겁니다. 아까 그랬죠. 주식시장 정찰제 아니에요. 주식시장도 얼마든지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줍니다. 깎아준다는 건 뭐냐면 뭐 주가가 악재가 해서 뭐 외부적 악재로 해서 큰 폭으로 떨어질 때, 그럴 때 깎아주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팔아줍니까? 기관들도 팔고 외국인들도 팔고 깎아주는 거예요. 할인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수익은 납니다. 특히나 묻어둔다라는 표현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에 사례를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투자자분이랑 의절을 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장 하시죠? 그러면서 묻어둘 주식 하나 달라고 해서 제가 김장 또 하나 사서 거기다가 묻어두시면 되겠다 하니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왜냐면 묻어둔다라는 표현은 그 관리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관리 안 하니까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책임지고 싶지 않다니까. 근데 그런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당신이 추천했잖아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방송들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종목을 추천하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추천했는데 뭐 떨어졌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왜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걸 토대로 사신 거잖아요. 증권사도 애널리스트 불쌍합니다. 솔직히요.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그 많은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고, 물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좋은 애널리스트도 있어요. 그 안 좋다라는 게 뭐냐면 그거는 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정말 좋은 애널리스트가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애널리스트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차피 자기 판단입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항상 그러죠. 자기가 열심히 벌고 모은 돈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묻어둔다라는 표현 삼가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러시죠. 단기 투자랑 장기 투자 두 가지가 나뉘는데, 물론 이 단기랑 장기라는 거에 도대체 기준도 없습니다만, 보통 이제 단기를 제가 그럼 가정을 하게 되면 그냥 차트 매매라고 해볼게요. 이 차트 매매도 사실 잘하려면 리서치 파워가 돼야 돼요. 기본 정보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의 펀더멘탈 그런 거 다 있어야만 차트 매매도 성공하는 건데,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장투 그 지루하고 그런 건 나랑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너무 편해. 그리고 편하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죠. 장기 투자를 얘기할 때 그럽니다. 편해서 장기 투자가 좋다고. 난 신경 쓰는 거 싫다고. 근데 단기 투자가 더 신경 쓸 게 없어요. 왜요? 단기 투자 그렇잖아요.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자 손절 목표가 정하고, 손절하면 손절 끝, 목표가에서 수익 나면 끝. 그 끝이에요. 얼마나 단순해요. 장기 투자는 어떠냐면 그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회장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까지 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장기 투자라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장기 투자는 정말 쉽다. 그리고 편하다.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굉장히 반대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산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이고 아끼는 분들이 보통 장기 투자를 많이 합니다. 단기 투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갬블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또 나오지만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워렌 버핏입니다. 그 사람은 그 제가 일화도 하나 들었는데 그 사람이 25센트짜리,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 25센트짜리 이제 쿼러라고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보통 그 정도 값부라면 25센트를 넣고 분명히 전화를 할 수 있어요. 한 통화 하는데 외국에서는 5센트 정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편의점 가가지고 5센트 5개짜리로 바꿔가지고 5센트만 넣고 나머지 20센트는 자기 주머니에 넣었어요. 얼마나 아낍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스타펀드 매니저 수년간 통해서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 말 그대로 돈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워렌 버핏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한창 증시 좋을 때 떴다가 증시 안 좋으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좀 많이 가지시라는 거고, 두 번째는 틀렸다고 생각하면 인정하세요. 손절매 해야 되는데 손절매 죽어도 안 합니다. 왜냐면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현실화되지 않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진짜 고집이에요. 그 고집은 버려야 됩니다. 그 고집 갖고 있다가 여러분들 자산이 다 없어져요. 대표적인 예로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사건이 그랬었죠. 펀드 손실률이 95%에서 97%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유능한 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했는데 과연 진짜 유능한지 의심스러울 뿐이고, 그래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인정하는데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이 회사 불안해. 손절매 해야 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할 기업이라면 아예 사지 마세요. 손절매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손절매는 저는 8%를 원칙으로 합니다. 한마디 해줬어요. 손절매 할 기업은 도대체 왜 그 생각이 있으면 왜 사는 겁니까 이 기업을. 그러니까 그게 맞군요 하고서 바로 돌아서더라고요. 손절매한 기업 생각이라면 아예 들어가지 마세요. 실수는 예측은 실수할 수 있을지언정 손절매할 생각을 하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결국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도 좋아요. 다 좋은데 자신의 판단으로 투자하시라는 겁니다. 비밀 정보 찌라시 많죠. 찌라시도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별거 아니고 오히려 그 찌라시들이 여러분들에게 왔을 때 이미 정보 다 노출됐고, 그것들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 믿고 하다가 갉아먹는 지름길이 됩니다. 찌라시 비밀 정보라는 게 연속성이 있습니까? 기업은 연속적으로 성장하고 쇠퇴도 그러는데 찌라시는 한 번밖에 안 오죠. 연속적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오면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지만 역시나 연속성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상당히 경계하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 시장을 읽는 기술의 마지막은 그겁니다. 주요 정점은 원망하지 마시라는 거. 그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성규 팀장님 유익한 강의 잘 들어봤는데요. 아쉽게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한 3개월 정도 지금 한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시장을 파악하고 종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일주일 만에 한 종목을 꼽아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이렇게 수익을 크게 갖다 드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피해는 끼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좀 뛴 것 같아요. 뛴 것 같고 말 그대로 이게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만큼 노력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좀 이렇게 투자 시장에 대해서 다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웬만하면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자산을 아끼시는 게 정말 여러분들 자산을 불리는 길이라는 거 이상한 것들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제가 지금 말문이 막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서 네.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적인 거나 아니면 뭐 이런 방송 활동에 있어서 사실상 제가 말씀은 많이 안 드렸는데 부담감은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사실 투자를 할 때 정보를 분석하고 수집하는 데만 해도 보통 일주일이 걸립니다. 근데 말 그대로 뉴스 기사 몇 개를 가지고 여러 정보를 하루 만에 며칠 만에 그러니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제가 평균 수면 시간이 최근 3개월 동안 얼마 됐냐면 2시간에서 3시간이 되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모시고 그렇게 했고 기업 IR 담당자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뭐 수익을 많이 내줬다. 뭐 아니면 그가 오히려 손실이 됐다. 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그 어떤 말도 웬만하면 그냥 참고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발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만 많이 나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주식시장 하면 저도 사실 괴로워요. 제가 왜 주식을 옛날에 했을 때 처음 시작했을 때 말을 못하고 다녔냐면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숨기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투자하면 절대 주식시장은 도박시장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최고의 시장이 될 겁니다. 앞으로 그동안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인사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열띤 강의 펼쳐주신 이성규 팀장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 3월의 마지막 주말이자 3월 31일 토요일이죠. 이때 부산에서 강연회 개최하는데요. 주제는 2012년 증시 대전망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강의해 주셨던 이성규 팀장님도 이 강연에 참석하시니까요. 강의해 주시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